자, 이제 위생이랑 법규 남아 있어요. 영양학, 생화학 끝났고요. 식품 조리 끝났고요. 이제 큰 덩치 큰 애들이 이제 좀 끝났고, 이제 위생이랑 법규 쪽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그닥 어렵진 않으나 암기가 좀 많아서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 부분은 이제 적으면서 암기하면서 반복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이제 과목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리는 거죠. 이거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그 시험 과목들 그리고 문항들 이거 늘 보여드렸어요. 1교시, 2교시 진행이 되고 있고 1교시에 120문제, 2교시에 100문제, 토탈 220문제고 합격이 60% 이상이 넘어가면 합격이라서 220문제 중에서 132문항 이상 맞추시면 합격이고요. 근데 과목마다 과락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거 다 100점 맞고 한 과목이 완전히 한 30점 나왔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합격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과목을 버리지 마시고 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44회 출제 경향이에요. 여기 44회가 있고 여기 괄호 안에 적혀 있는 게 43회예요. 그래서 이거 2019년 경향 그리고 2020년 경향 거의 비슷해요. 매년 2019년이랑 2020년이랑 문항수,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항수는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위생 쪽에서는 위생관리, 세균성 식중독,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감염병, 위생동물, 기생충 있고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까지 해서 5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세균성 식중독,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으니까 여기 집중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관리에서 세문항, 그 다음에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에서 3문항, 감염병, 위생동물, 기생충에서 2문항이 출제됐어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서는 매년 한 문항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분량이 많지 않은 부분이고 한 문항이니까 여기도 이제 공부하셔야겠죠. 그리고 영양관계법규에서는 토탈 9문항이 출제가 돼요, 매년. 근데 식품위생법에서 5문항이 나와요. 지금 법을 보시면은 법이 토탈 9개죠. 6개죠. 6개의 법 중에서 위생법에서 5문항이 나오고요. 나머지 법 5개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보면은 한 개의 법률이 늘 한 번씩 빠져요. 그러니까 43회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가 아예 안 됐고요. 44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아예 출제가 안 됐고요. 그러니까 가장 비중 있는 게 일단 식품위생법이고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니까 식품위생법 위주로 공부를 일단은 하셔야 되겠죠. 식품위생은 위생관리, 세균성 식중독,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감염병, 위생동물, 기생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렇게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영역에서 다뤄지는 내용들 우리 공부하면서 언급이 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식품위생관리에서는 뭐 관리 대상이나 방법, 뭐 소독, 살균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소독, 살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개념 위주의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위생관리에서는 개념 쪽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하면 감염형 있고요, 독소형 있고 감염 독소형 있죠. 애중간 안에 독소형이 있고 그래서 요 3가지가 나와 있고 세균은 아니고 바이러스인데 요즘에 노로바이러스 발생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한 내용도 빼놓지 말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이라 그래서 이제 자연독, 그러니까 식품 자체에 원래 들어있던 독성분들,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만들어내는 독소들, 환경오염에 의해서 생성되는 어떤 식중독 증상들, 그리고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감염병, 위생동물, 기생충에서 보시면 경구 감염병, 입으로 뭐가 들어와서 감염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식중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감염병. 그리고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걸리고 같이 걸리는 인축 공통 감염병이 있고요. 원생동물에서는 뭐 이가 아니라 뭐지? 진드기, 바퀴벌레, 쥐 이런 것들의 이 몇 가지 아주 간략하게 언급이 돼요. 그리고 기생충 나와 있고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옛날에 해썹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요거는 각 개념, 용어의 어떤 정의,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될 거예요. 식품영양관계법규에서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6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법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해요. 광범위한데 이제 영양사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양사랑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 법에서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이제 다뤄보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뭐 원산지 표시 이런 것도 집단 급식소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할 계획이에요. 자, 식품위생관리 볼게요. 여기서는 식품위생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식품이랑 관련돼서 위생이랑 관련돼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미생물, 세균이나 이런 아이들인데, 세균, 효모,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인데 요 내용은 우리 식품 미생물 쪽에서 언급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볼 거예요. 그리고 식품의 변질, 부패, 소독, 살균에 대한 내용까지. 자, 식품위생의 개념.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이란 하면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대상을 봐야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대상 5가지가 포함이 된다. 얘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식품위생이라고 한다라고 개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세계보건기구 WHO에서의 정의하면은 생육, 재배, 생산, 제조, 아예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이 먹을 때 섭취, 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요 3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요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안전성, 그러면은 유해한 물질, 어떤 독이 되는 물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미생물이 많이 번식되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어떤 유독한 물질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게 안전성이죠. 건전성은 질병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식재료들이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게 건전성이에요. 뭐 병에 걸린 식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어도 뭐 몸에 그렇게 해가 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건전성의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재료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게 건전성. 완전 무결성은 이제 이물질 같은 거 없어야 되고, 그게 이제 완전 무결성이죠. 깨끗해야 되고, 그게 완전 무결성. 그래서 이 3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식품위생이라고 얘기해요. 식품의 위해 요인 하면은 이제 3가지로 크게 나눠서 봐요. 내인성이 있고요. 내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인성이 있고요. 유기성이 있어요. 유기성. 그래서 내인성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거, 원래 그 식품에 원래 들어있던 것을 내인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거, 원래 들어있던 거, 그게 외인성. 그리고 내인성, 외인성 그럼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외부에서 혼입되어 들어온 것을 외인성이라고 해요. 외부로부터 혼입됐다, 이행됐다, 그게 외인성. 그 다음에 유기성 그러면은 제조, 저장, 섭취에 의해서 원래는 해가 없던 애예요. 원래는 해가 없던 애인데 그 아이가 유독한 물질, 유해한 물질로 바뀐 것을 우리가 유기성이라고 얘기해요. 유기성. 그래서 예를 보면은 내인성은 식품 고유 성분 원래 들어있던 거, 그래서 식물성 자연독, 버섯독 뭐 이런 거, 알칼로이드, 시한배당체 이런 것들, 식물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것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인성. 동물성 자연독, 보고에 들어있는 독 이런 거 원래 보고가 갖고 있었어요. 이런 건 내인성이에요. 그리고 생리작용 성분으로 별도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와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나. 비타민이 들어올 때 그 비타민의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들 항비타민성 물질이라고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체내 효소가 작용하는 데 있어서 그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 항효소성 물질이라고 하고, 갑상선의 어떤 기능,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 항갑상선 물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식품에 원래 들어있던 성분인데 체내에 들어와서 이런 작용을 하는 아이들 포함되고요. 식이성 알레르겐이라 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 그리고 변이원성 물질, 이런 것들이 내인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별하실 때 원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원래 뭐 손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원래 있었던 것을 내인성이라고 보고요. 외인성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생물성 있고 인위성 있죠. 그러니까 생물성 그러면 미생물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 원래 식품에 있던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 아니라 외부에서 혼입이 돼서 생기는 게 미생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미생물도 외인성에 들어가요. 곰팡이도 기생충 이런 거 원래 갖고 있던 거 아니죠.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외인성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들 우리가 집어넣었어요. 그런 것들도 외인성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넣으려고 의도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넣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냥 넣어야지 하고 넣는 거, 유해 첨가물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금지된 아이인데 사용 금지된 건데 이제 어떤 특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유의도적인 식품 첨가물이죠. 그리고 비의도적인 거, 농약이라거나, 그러니까 식품 자체에다가 넣어서 넣을 의도는 없었으나 혼입이 된 아이들, 식품 첨가물들, 이런 것들을 비의도적 식품 첨가물, 그래서 농약, 방사능 물질, 그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재에서 용출되는 아이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잘못해서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비소나 PCB 같은 것들이 외인성이죠. 일단은 식품 자체에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외부에서 혼입돼서 들어간 것이 외인성에 들어가고요. 유기성은 무독했던 건데 여차저차 하다가 유독한 걸로 바뀐 아이들이에요. 가열 유지. 그러니까 기름인데, 우리 기름 먹는 건데 걔를 이제 열을 가한다거나 얘를 막 방치해서 산화가 됐다거나 그러면 그 안에 안 좋은 성분이 생기죠. 그게 이제 유기성이에요. 원래 기름 별 해가 없는 아이였는데 얘가 방치하거나 열 처리를 하거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안 좋은 애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유기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니트로사민 그러면 우리가 발색제로 고기에다가 아제산 나트륨 넣어요. 그래서 소시지, 햄 이런 거 만들 때 빨간색 유지하라고, 색깔 변하지 말라고, 그 고기 특유의 색깔이 잘 남아있으라고, 열 처리를 해도 남아있으라고 넣는 아제산 나트륨, 여기서 생성되는 그 니트로속이랑 그 다음에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아민이랑 결합이 돼서 니트로사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해가 없는 아이였지만 얘네들이 반응을 통해서 해가 있는 니트로사민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유기성이에요. 그래서 이 니트로사민의 경우에는 식품 자체에서 얘가 생기기도 해요. 식품 체내에서 둘이 만나서 반응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식품 자체에서 생기는 것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게 체내에서 생겨요. 우리 위의 그 산성 환경에서 얘네 둘이 결합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이 식품 자체에 니트로사민이 생겨서 해가 되는 거에 한 10배.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양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거의 10배가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물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THM, 트리할로메탄이라 그래서 요거는 수돗물 대표적인 게 염소 소독하려고 이제 물에다가 염소 소독하려고 넣었는데 이 염소가 이제 유기 화합물이랑 결합을 하면서 생성되는 거, 트리할로메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기성이죠. 그래서 해가 없으나 지들이 반응해서 해가 유독한 물질로 바뀌는 거. 그다음에 아크릴아미드 같은 것은 왜 탄수화물 식품을 열 처리, 고열, 높은 열에서 처리했을 경우에 생성되는 게 아크릴아미드죠.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드 이런 거 맞나요? 감자튀김 이런 거 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감자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에 의해서 생성되는 발암 물질이죠. 아크릴아미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성.
그리고 벤조피렌, 뭐 탄수화물이나 그러니까 당이나 그 단백질 같은 것들이 높은 열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 물질 중에 하나가 벤조피렌이죠. 1급 발암물질이다라고 얘기한 거. 그래서 단백질, 뭐 탄수화물 별로 해가 되는 아이 절대 아닌데 걔가 열 처리에 의해서 저런 발암물질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유기성인 거죠. 그래서 열을 가한다거나 뭐 하는 어떤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뭐 화학 반응을 한다거나 이런 화학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체내에서 아주 환경이 적절해서 체내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유기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인, 물리적 요인, 화학적 요인, 생물학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 유독물질이 유독하던 것이 이런 요인에 의해서 유독물질로 생성이 되는 것을 유기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각각의 예를 보시고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찾을 수 있어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시면 얘가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 유기성인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성시험 해요. 독성시험. 그러니까 독성시험이 필요한 경우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얘가 얼마나 안전한 식품이냐, 안전한 물질이냐, 사람한테 해가 되는 아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독성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안전성 평가하는 거죠. 안전성 평가. 주로 이게 안정성 평가를 많이 하는 게 식품 첨가물 같은 것들, 이 식품 첨가물을 식품에 넣어도 될까? 이런 것들, 얼마나 넣어야 될까? 얼마 이상 넣으면 큰일이 나나? 뭐 해가 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독성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일반 독성 시험이 있고요, 특수 독성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 독성 시험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지, 특정한 어떤 유해한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볼 때 우리가 특수 독성 시험을 해요. 그래서 돌연 변이가 생기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발암물질이 생기지는 않는지, 암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최기 형성이라 그래서 이제 뭐 태아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먹었을 때 태아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뭐 번식 시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특수 독성 시험이고, 일반적인 독성 시험이 이제 급성 독성 시험, 아급성 독성 시험, 만성 독성 시험,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얘가 해가 있는 아이인지 없는 아이인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1차적으로 평가할 때 일반 독성 시험을 하죠. 그래서 일반 독성 시험, 급성이 있고 아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간을 보시면 돼요. 기간. 급성 독성 시험은 한 번 투여해요. 한 번 경구 투여해요. 딱 고농도로 딱 한 번 매겨요. 매겨서 뭘 알고자 하나 하면 LD50을 알고자 하는 거죠. 목적은 뭐다? LD50을 알고 싶다. 그래서 1, 2주 정도만 관찰을 할 거고요. 저농도에서부터 고농도로, 그러니까 농도 단계를 여러 단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농도로 했을 때 이제 뭐 많이 죽으면 곤란하니까 일단은 단계로 조금 나눠서, 저농도에서부터 고농도로 단계를 나눠서 딱 한 번 투여한다, 딱 한 번 경구 투여한다 라고 경구 투여하는 것이 급성 독성 시험이고요. 목적 자체는 LD50을 알고 싶은 거죠. 50%, 지금 이제 예를 들어 10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동물 실험을 10마리 갖고 실험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양을 투여했더니 5마리가 죽나, 5마리가 죽을 때가 얼만큼을 투여했을 때인가, 그거 알고 싶어서 하는 게 그 독성 시험이죠. 급성 독성 시험. 그래서 한 번 경구 투여해요. LD50, 반수 치사량이라고도 하는 거, LD50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실험 동물의 절반이 사망하는 양을 동물의 체중 1kg당 mg 수 또는 그람 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투여했을 때 절반이 죽나, 절반 치사량, 반수 치사량. LD50이 작다라는 얘기는 적은 양을 투여해도 반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독성이 어떨까?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먹였을 때 반이 죽는 거랑 조금 먹었을 때 반이 죽는 거랑 어떤 게 강한 독성이냐면 조금 먹어도 반이 죽는 게 강한 거겠죠. 그러니까 LD50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한 거예요.
LD50이 30mg 이하다, kg당, 체중 kg당 30mg 이하면 얘는 독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30에서 300 사이면은 극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300mg 이상 먹었더니 반이 죽는다, 그럼 보통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물 체중 kg당 몇 mg 혹은 몇 g을 먹였더니 절반이 죽더라. 그게 LD50이다 라는 거. LD50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한 거다라는 얘기고요. 악읍성 독성 시험은 실험 동물 수명의 10분의 1 정도 투여할 거예요. 주로 마우스나 렛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보통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투여를 해요. 시험 동물을 연속 경구 투여, 계속해서 이제 먹이는 거죠. 먹여가면서 이제 얼만큼 먹였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중독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혹여 사망률이 있다, 어느 정도, 몇 %의 사망률이 있는지 이런 거 관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표적 대상 기관, 어느 조직, 간, 신장, 어디가 망가지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악읍성 독성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어떤 독성 평가도 하지만 이 악읍성 독성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만성 독성 시험 할 거거든요. 얼만큼의 양을 가지고 할지. 만성 독성 시험은 뒤에도 나오지만 보통 연 단위로 해요. 뭐 2년 막 이렇게 먹일 건데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만성 독성 시험을 할까? 요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악읍성 독성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까 급성 독성 시험은 LD50 반수 치사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고, 악읍성 독성 시험은 앞으로 할 만성 독성 시험에서 투여양 얼마큼 할까, 투여양 결정할 때 자료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성 독성 시험은 뭘 하는 거냐면 이제 목적 자체가 최대 무작용량 판정하려고, 최대한 이만큼 먹였을 때 해가 없더라? 그게 최대 무작용 양이죠. 그래서 맥시멈, 노, 이펙트, 레벨 이라 그래서 최대 무작용량이라고 해요. 요거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나.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 게 만성 독성 시험이에요. 마우스나 렛의 경우에는 한 2년, 개나 원숭이는 한 1년 정도 계속 먹일 건데 한 가지 동물이 아니라 보통 2가지 이상의 동물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실험을 해요. 그래서 동물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투여의 최대량, 그게 최대 무작용량이에요. 대상이 누구예요? 동물이에요. 최대 무작용량은 누구 대상? 동물 대상. 그러니까 동물한테 최대 이만큼 먹였을 때 최대한 이만큼 먹여도 아무 영향이 없더라. 그 양이 최대 무작용량.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이제 사람한테 궁극적으로는 적용시키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 얘가 식품 첨가물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동물한테 투여했을 때 해가 없는지를 알았으면 그 양을 그대로 사람한테 적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사람한테 적용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일일 섭취 허용량, 요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 먹어도 해가 나타나지 않는 양, 그게 일일 섭취 허용량이에요. 매일매일 먹어도, 매일매일 먹으면서 평생 먹어도 해가 나타나지 않는 양, 그게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 그래서 ADI라고 얘기하죠. Acceptable Daily Intake.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나 하면 최대 무작용량에다가 안전계수를 곱해요. 보통 100분의 1. 그러니까 동물한테 해가 없는 양을 100분의 1의 양 곱하기 체중이에요. 지금 요거는 기준이 체중 kg이기 때문에 평균 체중, 사람들의 평균 체중을 곱해가지고 하루에 이만큼씩 먹어도 평생 먹어도 해가 없어요 라고 알려지는 양이 일일 섭취 허용량 ADI죠. 그래서 안전계수가 100분의 1인데 이 100분의 1은 10분의 1은 사람과 동물과의 어떤 종간의 차이예요. 사람이랑 동물이랑 다르죠. 쥐를 갖고 실험했으면 쥐랑 사람이랑 어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10분의 1로 줄여준 거고요. 양을.
그다음에 사람들도 개인 차이가 있어요. 남자 여자 다르고요. 노약자랑 뭐 건강한 성인이랑 다르고요. 이런 어떤 그 사람 간의 차이를 감안을 해서 또 10분의 1로 낮춰준 거죠. 양을. 그래서 100분의 1로 낮춰요. 그리고 체중을 곱해서 그 ADI를 계산한다. 여기 체중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급성 독성 시험, 아급성 독성 시험, 만성 독성 시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어떤 목적으로 시행이 되는 시험인지 잘 구별을 하시고요. 특수 독성 시험은 변이원성, 돌연변이가 있는지 유전적인 어떤 독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변이원성이에요. 주로 뭘 하나 하면은 에임즈 테스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에임즈 테스트 같은 것이 있는데 미생물 가지고 많이 해요. 이 변이원성은. 그래서 화학물질이 세포의 유전물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돌연변이를 유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험이 변이원성 시험이다. 에임즈 테스트가 뭐냐면 요거는 살모넬라 균을 가지고 해요. 살모넬라 균을 키울 건데 이 살모넬라 균이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합성을 못해요. 합성을 못하니까 얘를 배지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얘를 키울 때 배지에다 히스틴을 원래 넣어줘야 되는데 히스티딘 안 넣었어요. 히스티딘을 넣지 않으면 얘가 증식을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히스티딘을 넣지 않고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싶은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얘가 막 증식을 하네? 그러니까 히스티딘을 합성 못하던 애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히스티딘을 합성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신호인 거죠. 뭐에 의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준, 아까 집어넣어준 화학물질에 의해서 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히스티딘이 없는 배지에서는 못 사는 게 정상인데 막 살아서 막 증식을 해? 그러면은 히스티딘을 지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얘기고, 그런 식의 어떤 변이,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겼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게 에임즈 테스트예요. 이제 그런 예가 있다라는 거. 바람성 시험은 이제 실험 기관한테 실험 동물한테 오랜 기간 투여를 해요. 그래서 암이 생기나 종양이 생기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성 시험이고, 그래서 바람성 시험은 동물 대상으로 해요. 동물을 대상으로. 최기 형성 태자, 그러니까 그 태아 있죠, 태아. 뱃속에 있는 그 새끼의 기관 형성기 동안에 임신 모체에다가 이 물질을 투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그 새끼가 기형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신체 발달, 뭐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기 형성. 그래서 독성 시험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독성 시험이 있고 특수 독성 시험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미생물. 그래서 세균, 곰팡이, 효모 이런 거 나오는데 앞에서 미생물, 식품 미생물에서 거의 언급이 됐던 것들이에요. 보시면 일단 위생상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세균이죠. 세균. 세균의 증식 조건, 단백질 함량이 많은 식품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얘가 되게 좋아하는 게 뭐 육류 같은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동물성 식품, 단백질 함량이 높은 동물성 식품을 되게 좋아하는, 선호하는 게 세균이에요. 최적 pH는 거의 중성이죠. 중성에서 잘 자라고요. 얘는 pH가 낮으면 잘 못 자라요. pH 4.5 이하다. 그럼 생육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식품 자체의 pH가 되게 낮다. 그럼 걔는 되게 저장성이 좋다,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pH가 많이 낮으면 세균들이 잘 못 자라니까. 세대 시간이 되게 짧아요. 세대 시간이 뭐였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분열을 하는 거죠. 분열할 때 약간 커져요. 커진 다음에 두 개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커지죠. 커지고, 그 다음에 또 두 개로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는데, 이렇게 한 번 증식할 때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세대 시간이라 그래요. 짧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증식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균이 있고, 효모가 있고, 곰팡이가 있어요. 곰팡이가 있는데, 셋 중에서 등치가 제일 큰 애가 곰팡이죠. 곰팡이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효모, 그 다음에 세균이 제일 작아요.
아무래도 큰 애가 좀 튼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환경이 좀 열악해도 좀 상대적으로 세균에 비해서 잘 사는 애가 곰팡이죠. 물론 열에는 약하지만, 그래서 주변 환경이 좀 건조하다 이래도 좀 잘 사는 게 곰팡이에요. 세균은 되게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빨리빨리 증식이라도 해야 되겠죠. 증식이라도 빨리 해야죠. 그나마. 그래서 세균이 증식 시간이 되게 세대 시간이 짧아요. 빨리빨리 증식해요. 자, 온도에 따라서는 저온을 좋아하는 아이, 중온에서 잘 증식하는 아이, 고온에서 잘 증식하는 아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미생물이 중온균이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온도에서 우리 보통 실온에서 보통 잘 자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산소는 호기성, 산소가 있어야 사는 애, 통성 혐기성,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근데 있을 때 조금 더 잘 살아요. 그 다음에 미호기성, 산소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에 있는 거의 한 절반 이하로 산소가 있을 때 사는 아이. 그리고 편성 혐기성 하면 산소가 없어야 사는 아이, 공기가 없어야 사는 아이. 그래서 이렇게 산소의 필요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대부분 통성 혐기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면서 얘 미호기성이에요 얘기하는 경우, 얘가 편성 혐기성이에요 얘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거의 다 통성 혐기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소가 어느 정도 있어야 좋은지에 따라서 호기성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통성 혐기성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균은 호기성 및 통성 혐기성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호기성이에요, 뭐 캠필로박터 이런 거, 편성 혐기성이에요, 클로스트리디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통성 혐기성, 호기성 및 통성 혐기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성 혐기성이려니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 활성도는 0.6, 0.99 물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애예요. 그래서 최소한 0.91 이상은 있어야만 사는 아이가 세균이죠. 뭐만 빼고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은 세균인데 걔는 약간 내염성이 있어서 0.85까지는 살아요. 걔 말고는 대부분 0.9가 넘어가야 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바실러스 속과 클로스트리디움은 내열성이면서 내건성인 포자 만들어요. 내생포자죠. 영양세균 상태로 증식하면서 살다가 못 살겠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만드는 게 포자예요. 포자를 만들 수 있는 아이는 바실러스랑 클로스트리디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자 상태로 존재해요. 이때는 증식은 못하죠. 숨만 붙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환경이 조금 살만해진다 싶으면 다시 영양세포가 돼서 이제 증식하면서 이제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 네 마리 되고, 그러면서 이제 증식하면서 사는 거죠. 생육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 세균이 물 제일 많아야 돼요. 그 다음이 효모, 곰팡이, 내건성 곰팡이는 0.65까지도 수분 활성도 0.65, 그러니까 물이 되게 적어도 사는 게 내건성 곰팡이. 내삼투압성 효모, 뭐 간장, 뭐 잼 이런 데서 사는 그런 애들은 0.6까지도 살아요. 대부분의 식품은 수분 활성도가 0.9 이상이에요. 수분 활성도를 낮춰야만 세균 같은 거 안 살겠죠. 낮추는 방법이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냉동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냉동시켜서 얼음으로 만들어도 미생물이 이용할 수 없는 물이에요. 그리고 냉동을 시키다 보면 이제 승화가 돼가지고 이제 날아가는 물도 있을 것이고, 당이나 소금 같은 전해질을 첨가하는 방법. 그래서 당장, 잼 같은 거 얘기하죠. 당장법. 그 다음에 소금, 염장법. 이런 것들이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수분 활성도 낮추는 방법 4가지, 건조, 냉동, 당장, 염장 4가지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안전을 위해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라는 거 나와요.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요런 식품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우리가 흔히 위험 온도대라는 게 있어요. 위험 온도대, 미생물이 정말 증식하기가 좋은 온도가 5에서 57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온도 범위 안에서는 이런 식품들은 특히나 방치를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미생물이 잘 번식하는 그런 조건이면서 기존의 식중독을 유발한 보고들이 아주 대대적인 식중독을 일으켰을
됐었던 식품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 이 위험 온도대 안에서 얘네들은 최대한 방치를 하면 안 되고 위험 온도대 안에서 특히 4시간 이상 방치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식품들이 이 식품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동물성 식품, 익혔던 안 익혔던 상관없이 동물성 식품들, 아까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세균이 잘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동물성 식품이 세균 번식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 이런 동물성 식품 온도, 시간 관리 잘 해줘야 되고요. 시간, 온도 관리 잘 해야 되고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익힌 애들, 익히면은 아무래도 조직이 많이 연화되면서 세균이 침투하고 번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져요. 그래서 살아있는 식물 말고 익힌 거, 숙체, 그래서 데쳤거나 뭐 익혔거나 이런 것들, 볶았거나 이런 것들 관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 독소 생성 이런 거를 억제하도록 조절을 따로 거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열 처리를 했다거나 뭐 어떤 처리가 되지 않은 채로 유통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싹식품, 무순 같은 거 있죠. 무순. 그런 게 또 무순이 기존의 노로바이러스의 그 원인 식품으로 일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본에서 나왔던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자른 메론, 과일 중에서도 산도가 낮은 거 아까 얘기했는데 영양학 쪽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산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pH가 높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pH 4.5 이하면은 세균이 잘 못 산다 그랬는데 pH 4.5보다 더 높은 pH에 있는 과일들 있죠. 그런 과일들, 특히나 손을 댔어요, 잘랐어요. 그래서 약간 그 안 내부가 노출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더 미생물에 취약하죠, 세균에. 자른 엽채류라거나 자른 토마토가 혼합된 채소, 이 토마토 때문에 살모넬라가 미국에서 좀 크게 발생했던 사례가 있어요. 살모넬라 식중독이. 햄버거에 넣었던 토마토가 원인이었다. 뭐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토마토에 살모넬라가 어떻게 들어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이 됐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토마토도 시간, 온도 관리 해줘야 되고요. 채친 채소. 표면적을 넓게 만든 거, 세균이 접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그런 채소라거나 개봉한 상업적 멸균 제품, 통조림, 병조림 이런 것들 일단 뚜껑 열면은 그 다음에는 온도나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따면은 어떻게 해요? 통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통조림에 들어있는 채로 보관을 하면 안 되고 다른 통에다가 옮겨서 식기에다 옮겨가지고 보관을 하는 게 맞죠. 식품의 수분 활성도, pH 값이 상관관계에 의해서 식품 평가가 필요한 식품 등이라고 나와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곰팡이 볼게요. 곰팡이는 진핵세포. 아까 세균은 원핵세포예요. 쟤는 약간 진화됐어요. 진핵세포면서 다세포예요. 단세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포 미생물이고요. 생육 속도가 느려요. 생육 속도 느리고요. 건조한 환경에서 얘는 견디는 그런 종류가 많아요. 건조한 식품들, 염장, 당장 식품 이런 데서도 증식이 가능하죠. 쌀에 뭐가 생겼어요. 쌀에 뭐가 생겼다? 얘가 누굴까? 곰팡이일 확률이 되게 높죠. 얘는 워낙 수분이 없는 식품이기 때문에 세균은 여기 번식하기 힘들어요. 곰팡이는 이렇게 건조한 식품에서도 자라는 아이가 곰팡이죠. 증식 조건, 생육 온도가 20에서 30도, 세균보다 좀 낮고요. 편성 호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산소가 있어야만 살아요. 그래서 장에도 위에만 핀다 그랬죠? 산소 있는데. 그래서 위에 그 공기랑 접할 수 있는 부분에만 증식을 하는 것이 곰팡이. 그 다음에 최저 pH가 4 내지 6이라서 약산성이에요. 약산성. 아까 세균은 중성이라 그랬는데 얘는 약간 산성 쪽으로 최적 pH가 좀 치우쳐 있어요. 이거는 효모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증식 조건 자체가 효모랑 곰팡이가 좀 동일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수분 활성도 0.8 이상에서 증식을 한다. 그래서 최저 수분 활성도 0.65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의 변폐, 독소 생성, 아스퍼질러스, 페니실리움, 퓨사리움 이런 곰팡이들
일부 곰팡이들이 독소를 만들어요. 그 독소는 열에 되게 강해서 일단 독소가 생겼다 그러면 열 처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곰팡이 핀 음식 자체가. 그래서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인 거죠. 독소 때문에. 그리고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같은 효소를 만드는 그런 곰팡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얘들이 만드는 그런 효소를 우리가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기산 같은 것도 생성을 해요. 효모는 진균이, 쟤도 진핵세포죠. 근데 아까 곰팡이는 진핵세포면서 다세포였어요. 얘는 진핵세포면서 단세포죠. 성장 속도가 아무래도 곰팡이보다는 대사활성이 높고요. 성장 속도가 곰팡이보다는 빨라요. 아까 세균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효모, 그 다음에 곰팡이라 그랬어요. 얘가 증식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가 속도는 제일 느려요. 강하긴 얘가 제일 강하다라고 했었고, 증식 조건 곰팡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아까 곰팡이는 꼭 공기가 있어야 산다 그랬어요. 편성 호기성, 완전 공기가 있어야만 사는 게 곰팡이. 효모는 통성 혐기성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산소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대사가 조금 다르죠. 근데 둘 다 살아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최적 수분 활성도 0.88에서 0.94 정도, 최저가 0.6. 간장이나 이런 데 사는 효모들은 0.6에서도 살아요. 발효하고 관련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효모 때문에 어떤 질병이, 식중독 등등의 질병이 유발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효모는 오히려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발효나 이런 데 이용해요. 그래서 주류, 술 만들 때, 그리고 제빵, 빵 만들 때. 그래서 알코올 발효 같은 걸 잘하기 때문에 술이나 빵 만들 때 이용해요. 알코올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아이죠. 소금이나 설탕으로 절인 식품의 숙성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얘가 아까 수분 활성도 낮은 그런 효모들이 있는지라 이런 데서도 사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효모들은 적색으로 식품을 빨갛게 변화시키는 아이도 있고요. 끈적끈적한 점질 물질을 만드는 아이도 있어요. 식중독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이지, 오이피클 같은 산성이면서 이제 소금이 첨가된 이런 식품 표면에 증식해요. 이 표면에 증식하는 효모를 산막 효모라고 하죠. 그래서 뭐 피키아라거나 한세눌라 같은 애들이 산막 효모예요. 위에 하얗게 피는 거. 그래서 오이지 뚜껑 열어보면 위에 하얗게 뭐가 덮개 같은 거 앉는 경우 있어요. 걔가 산막 효모예요. 그리고 내삼투압성 효모, 당이 많은 어떤 잼 같은 데 핀다거나, 그 다음에 뭐 그 간장 같은 데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효모들도 있죠. 거품 발생을 하기도 하고, 알코올 냄새를 나게 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는 이제 원인체가 바이러스인 경우를 우리가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라고 하는데, 이 식중독 이외에도 그 감염병,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있어요. 그래서 간염이라거나 에이즈라거나,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 같은 식중독 바이러스, 그 다음에 소아마비 같은 질병들 바이러스에 기인하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DNA나 RNA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게 바이러스고요.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지가 혼자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살아있는 세포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대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증식하는 아이가 바이러스죠. 그래서 늘 살아있는 세포에만 증식한다. DNA나 RNA 중에 한 개만 갖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지가 스스로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생물이라고 얘를 분류해도 될까라는 생각들도 해요. 그다음에 식품위생의 지표미생물. 자, 이 식품이 위생적으로 처리된 식품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아니면 어떤 비위생적인 식품이라고 평가를 하고자 할 때, 비위생적인 식품인지 위생적으로 처리된 식품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지표 미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미생물은 자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아이는 아니지만 이 미생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미생물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지표 미생물로 써요. 그래서 장내에 서식하는 소화기계 전염병균들, 그리고
그리고 식중독균들 이런 거랑 같이 사는 아이, 그 아이를 우리가 지표 미생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염병균, 모든 식중독균을 일일이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살 법한 아이들, 굉장히 잘 같이 공존해서 살 법한 아이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얘가 있으면 질병을 일으킬 만한 다른 균들이 있겠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우리가 지표 미생물로 써요. 만약에 식품을 가열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지표 미생물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가열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구나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가열 처리를 한 다음에 뭔가 오염이 됐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조 과정의 비위생적인 어떤 관리, 그리고 제조한 다음에 비위생적인 관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조하기 전에 비위생적인 관리로 오염이 되었는데 열 처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얘가 존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열 처리 충분히 해서 뭐 잘 처리는 했으나 그 이후에 뭔가 오염이 될 만한 여지가 있었던, 제조 후에 오염이 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그런 식품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대장균군이 있고요. 우리 오염 지표 미생물,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 미생물에는 지금 몇 가지가 언급이 되나 하면 대장균군이 언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장균인데 분변성, 변에 꼭 유래하는 분변성 대장균, 대표적으로 이콜라이 같은 것이 언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장구균에서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대장균군 하면 한 가지가 아니라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룹의 균을 얘기하는데, 이 대장균군의 특징은 뭐냐면 그람 음성이면서 포자 안 만들면서, 아까 내생 포자 만드는 거는 바실러스랑 클로스트리디움이랑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포자 못 만드는 간균이에요. 그리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이라고 얘기하고요. 특징이 유당을 분해해서 가스를 생성해요. 락토즈, 유당, 분해해서 가스를 만들 수 있는 아이면서 EMB 한천 배지라는 배지에다가 키우면 황금색, 그러니까 황금빛 녹색이 나는 금속성 광택이 나요. 그러니까 얘가 증식하면서 번쩍번쩍한 광택이 나는, 근데 색깔이 약간 황금색이 나면서 초록색이 도는 그런 어떤 그 콜로니를 만드는, 집락을 만드는 특징이 있는 애들을 그냥 다 대장균군이라고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유당 분해해서 가스 생성하면서 EMB 배지에다 키우면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아이들을 전부 다 우리가 대장균군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에셰리키아, 그리고 시트로박터, 엔테로박터, 에르위니아, 클렙시엘라 같은 애들이 대장균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대장균군에는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제 오염 지표 미생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 유당을 분해하는지 가스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배지에다 키워서 이런 콜로니를 만드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면은 이제 대장균군에 포함이 되는 애들이 있구나, 그래서 얘는 오염이 좀 되었구나, 다른 어떤 병원성 미생물들이 있을 여지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대장균군 중에서 일부는 장에 안 사는, 그러니까 변이랑 관계없는, 우리 장에서 이렇게 배설되는 분변이랑 관련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 이렇다고 해서 이 식품이 분변에 노출이 되었다. 분변이란 얘기가 왜 나오나 하면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에서 서식하는 전염성균, 식중독균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장에서 서식하는 애들이 결과적으로는 변에 나온단 말이에요, 분변에. 그래서 이 분변에 노출이 되었나, 이 식품이 분변이랑의 어떤 접점이 있었나를 확인을 하는데, 이런 특징이 나타났으나 분변이랑 관련 없는 애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유당을 분해해서 가스가 나왔구나, 이런 콜로니가 생겼구나, 그렇지만 분변과 접점이 없었던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장에 사는 어떤 병원성 세균, 식중독균이 없을 확률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장균군에는 비분변원성균도 존재한다.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런 특징이 나타났다. 그 식품을 배양했을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났다 해도 분변 오염이나 병형군 오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룹이에요. 그룹이다 보니까 분변과 관련 없는 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변에 기인하는 애만 검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대장균군의 특징 동결 저항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동결 그런 추운 환경에서는 얼마 못 산다는 얘기예요.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면서 동물체 밖에서도 증식을 합니다만 동결 저항성 같은 것은 약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때문에 지표 미생물로서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라는 거. 그러니까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쟤가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결에 취약해서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염 지표 미생물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장관 내에 동물 장관 내에 많이 존재를 해야 되고 많이 존재하는 균이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외계에 오래 살아야 돼요. 외계에서. 그러니까 장관 밖으로 나온 다음에 외계에서 그 병원성 균보다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생존을 해줘야 돼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병원성 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사하는 대장균 균이 있었어요. 식품에 있었는데 이 병원성 균이 먼저 죽어버리면 검사를 했는데 얘가 안 나오면 오염 안 됐구나 이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때문에 이 병원성균보다는 이 오염균이 오래 살아줘야죠. 오래 살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동결 저항성이 약해서 냉동식품 같은 데서는 오래 못 살고 동물체 밖에서도 증식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좋은 점이기는 한데 단순히 증식하는 게 아니라 병원성균보다 오래 증식하면서 살아줘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분변에 기인하지 않는 애들까지 대장균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분변에 기인한 애만 별도로 검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대장균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콜라이예요. 그러니까 딱 분변에만 기인하는 얘가 나오면 100% 분변에 얘가 노출됐던 식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 그 아이만 검사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콜라이예요. 얘는 분변성 대장균에 속해요. 분변성. 주된 서식지는 사람이나 온열동물의 장에서 사는 아이. 자연계에서 생존기간이 좀 짧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자연계에 그러니까 분변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는 잘 못 산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은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콜라이가 나왔다. 식품에서 이콜라이가 나왔다. 그럼 이 식품은 거의 100% 가깝게 분변에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갔다 온 사람이 손을 제대로 안 씻고 그걸 만졌다거나 이래서 분변에 오염이 된 식품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대장균과 분변 그리고 장내 병원균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균이 이콜라이고요. 대장균 검사를 하면 식품이 분변에 의한 오염을 보다 확실하게 추정을 할 수 있다. 대장균, 이콜라이를 검사하면 얘를 검사할 때 다른 대장균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조금 높은 온도에서도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검사할 때 유당을 분해하나 콜로니를 만드나 이런 거를 검사할 때 일반 대장균은 30 내지 37도에서 검사를 하면 얘는 44도에서도 증식하니까 44도에서 검사하면 얘만 검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콜라이만. 그래서 약간 고온에서 증식한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온도 조절해가지고 얘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한 조건, 가열, 건조, 동결에 근데 여전히 대장균군이라 얘도 약해요. 그래서 많은 병원균들이 이콜라이가 사멸한 다음에도 존재한다. 검사했는데 이콜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분변에 오염이 된 아이가 아니다 라고, 깨끗한 아이다 라고 단정져서 얘기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오래 못 산다고요. 외계에서. 그래서 얘가 죽어도 다른 병원군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동기화식품에 오래 못 살고. 보완을 또 해볼 수 있는 게 장구균이에요. 장구균. 장에 사는 구균. 장에 사는 동글동글한 모양의 균이다라는 의미예요. 사람, 온열동물이 장관 내에서 상재하는 그람 양성의 구균. 구균은 양성이에요. 그람 양성. 구균은 전부 그람 양성이에요. 그래서 얘도 그람 양성 구균이에요. 그래서 엔테로코커스, 그 다음에 분변에 기인하는 스트랩토코커스 같은 것들이 장구균에 포함이 되죠. 얘는 아까 이콜라이나 이런 대장균 군들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건조, 고온, 냉동 이런 데서 잘 살아요. 구균이 좀 강해요. 간균보다, 기내보다 이렇게 동그란 애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구균이 이런 환경에서도 좀 산다. 그러니까 냉동식품의 오염 지표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것이 구균이다라는 거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근데 얘는 꼭 분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또 그런 허점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분변에만 존재하는 이콜라이랑 그다음에 이런 취약한 환경에서도 사는 장구균이랑을 같이 검사하면 서로 보완이 될 거예요. 보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구균은 분변에만 꼭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분변에만 꼭 존재하는 아이, 그리고 동결이나 건조나 이런 데 취약한 이콜라이 말고 이런 데서 강한 장구균, 요거를 같이 검사를 하면은 서로 이제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대장균군이랑 장구균을 비교를 했어요. 형태 다르죠. 그람 염색성 달라요. 구균이 양성이라 그랬어요. 장관 내에 존재하는 균수 분변 1g에 얘는 10의 7 내지 10의 9제곱 좀 많아요. 얘는 상대적으로 좀 적고 많아야 검사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대장균군이 분변에 조금 많아요. 그래서 검출할 때 동정 분리하기가 그래서 조금 쉬워요. 얘는 조금 어렵고 얘가 좀 많아서 쉽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물에 따라서 검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장구균은 대부분의 동물에서 검출이 된다라는 거. 장관 외에서 검출 상황 비교적 얘는 낮고 얘는 장관 외 자연계에서도 좀 많이 존재할 수 있는 아이다라는 거. 그래서 자연계에서 장관 밖에서 검출이 잘 된다라는 거. 외계에서의 저항성, 얘는 약하죠. 약해요. 생존율 적어요. 건조식품의 생존율 적어요. 얘는 좀 강해요. 그래서 이쪽이 좀 강하고 이쪽이 좀 약하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 매개 장관계 병원균, 얘가 존재하면 병원균이 있을 확률이 이쪽이 커요. 이쪽이. 얘가 존재할 때 병원균이 존재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적다라는 거. 그래서 이 표도 비교해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식품의 변질과 부패 있어요. 여기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